전국의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 김승국. 밤을 새가면서 전통예술 진흥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세운 정책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보람이 컸고 지금도 큽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거점인 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 온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승국 부회장. 남다른 열정의 소유자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승국 상임부회장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적 발전은 좋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정부 산하 공공문화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국에 산재된 문화예술회관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승국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회관들은 국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죠. 네. 근데 이것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어떤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예. 먼저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대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에 그 문화회관들이 있습니다. 한 200여 군데 이렇게 되는데 그 문화회관이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공연, 뭐 전시, 문화예술 교육, 축제 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우리 회원기관이 187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도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회원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그 지원 활동 중에서 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사업들을 보면 또 공연 지원 사업, 또 전시 지원 사업, 그리고 또 문화예술 또 교육의 지원 사업, 또 그리고 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 사업에는 좀 막대한 또 재정이 또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투입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그 움직이는 것은 역시 그 문화회관의 그 종사자들입니다. 그 종사자들이 그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열정이 있어야 모든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주력 사업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문화회관 종사자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 또 문화회관 그 종사자들 간의 그 네트워크 형성에 제가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공연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그 지역 문화회관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화 공간들이 서울과 또 수도권에 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라든지 저 지방에 있는 문화회관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품질 좋은 고품격의 공연들이 지역의 문화회관에 좀 저희가 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연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또 하나의 그 주역으로서 또 이렇게 나서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활동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 문화회관들을 지원하고 또 뭐 전문가도 양성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점이랄까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인가요?
네, 지금 문회관에 전국의 문회관에 좀 제가 이제 수시로 현장 확인을 좀 해보고 많은 좀 대화를 나눠보고 또 현장을 좀 둘러보는데 크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가동을 하려면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문회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분인데 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사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그 좀 향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이제 좀 문제점이고 제 마지막은 지금 현재 문회관이 지금 지어진 지가 이제 10년 이후가 된 것들이 10년 이전에 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좀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시설 노후화 이 부분이 3가지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품격 문화의 향유와 문화 창조의 산실 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문예회관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차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주민의 문화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예술 경영 책임자로서 예술 경영하면 어떤 남다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남과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본에 좀 충실하자. 그리고 항상 우리 기관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 어떤 설립 목적이 있는데 설립 목적에 좀 충실하고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자. 가다 보면은 방향이 이렇게 혼돈이 좀 혼돈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만 늘 항상 우리 사람 살이도 그렇지만 초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이 제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공 대학에서는 어떤 걸 전공하셨나요? 네, 영어 영문학. 네. 아, 영문학. 네. 근데 영문학도이셨는데 지금은 문화예술 경영인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경영에 인연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공간 사랑에 그 월간 공간지 편집부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그 국악 공연을 한번 보고 거기에 아주 깊은 좀 충격을 받고 제가 국악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우리 전통예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를 위한 그 공부를 시작한 것이 인연이 돼서 이런 전통 공연예술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석박사 과정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부는 이제 영문학이지만 석박사는 전통예술 분야로 그럼 전통예술에 깊이 빠져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던가요, 전통예술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악 공연은 상당히 진부하고 정말 품격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국악 공연을 실제로 접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고 정말 미학적으로도 우수한 전통예술이라는 사실을 제가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좀 세계 문화유산에 우리 전통예술 부분이 줄줄이 좀 등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전통예술의 매력에 대해서는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예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매력적으로 또 인기도 있고 한데 근데 전통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 공연예술계에 계신 분들 다 힘듭니다. 어느 장르든 간에. 근데 지금 전통예술 부분은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 아무래도 좀 약하죠. 대중성이 약하다는 것은 좀 자생력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만큼 또 자생력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 공연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는 이 전통예술은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창작적인 면이 있을 텐데, 원형은 원형으로서 아주 충실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창작 부분은 어느 장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생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객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훌륭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채고 또 거기에 관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어 학도셨지만 또 시인이시기도 하죠. 시집도 내셨죠. 네,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러면 그 시인의 활동이 예술 경영에 도움이 되던가요? 네. 시를 쓰는 것이 예술 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시를 쓰다 보면 또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또 고든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술 경영에 간접적으로 도움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전통 예술의 어떤 매력을 느껴서 결국은 전통 예술 분야 또 이 예술 경영의 분야에 또 뛰어드셨는데 이 전통 예술 분야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한계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전통예술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석과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우리 그 유산입니다. 우리 아시아만 하더라도 일본과 우리 한국과 또 이렇게 중국 이렇게 3개국이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이 3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그 전통예술 특히 전통 음악 부분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좀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훌륭한 유산을 받았는데 이 원석은 원석대로 잘 우리가 보존하고 또 전승을 해야 되겠고 이 훌륭한 원석을 잘 가공을 해서 또 세계적인 보편성과 우리가 함께 같이 가지고 간다면 뭐 세계적인 우리가 공연예술 상품으로서도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을 좀 균형을 좀 잡고 우리가 가면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회장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뭐 학교 강의도 하시고 또 그리고 시도 쓰시고 또 영문학 또 어떤 인문학적 소양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사실은 그 예술 문화 활동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경험들인가요? 네, 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물론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 문화예술에 대한 그 경영을 하려면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그 식견 많이 넓혀야 됩니다.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감상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전문적인 영역 부분은 각별한 좀 노력을 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경험이 같이 융합이 돼야 훌륭한 경영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특히 예술 경영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뭐 실기에 대해서 공연 실기를 배울 때는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근데 이제 예술 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또는 뭐 예술 경영 어떤 그 마케팅, 기획 마케팅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험을 할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요즘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취약한 이제 부분인데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지금 여기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나 또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 같은데 이런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운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미흡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공연예술계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대학원에 또 특수목적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셔가지고 예술 경영을 더 심화하고 학습을 한다든지 또 무대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예회관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예회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문여는 예술 행정가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역, 도시, 농촌 간 문화적 격차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꿈꾸는 분야가 네. 이제 문화예술인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 문화예술 분야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 노 판을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려면 문화예술 전공자가 유리하다. 아, 뭡니까? 네. 비전공자도 뭐 불리하지는 않은 건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불리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문화예술 전공자라면 한 영역의 전공이 될 테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좁은 그런 좁게 깊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그런 식견 예. 가진 것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문화예술계의 그 기관들이나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느냐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식견과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려면 또 기획 능력이나 사무 처리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좀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일해줄 사람인가? 그런 폭넓게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 전공자라고 해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문화예술 단체인이 된다면 네. 좋은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뭐 좀 적절한 비유일런지 모르겠는데 구멍가게 하는 분들이 거기는 과자나 사탕을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런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공연을 마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이 바쁘고 네. 실제로 또 본다면 좀 비판적인 시각이나 분석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마음 놓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급여나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다. 아, 그런가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 문화예술인 뭐 복지재단도 지금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어떤 기획자 배우가 생활고로 그만큼 그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급여 수준이나 수입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문화예술계에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예술계에 와서 일을 하려면 정말 문화예술이 좋아서 일정 일이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승국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의 길. 첫째,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을 기르고 평상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둘째, 균형 잡힌 지식과 조직에서의 기획과 사무 처리 능력을 갖추어라. 셋째, 문화예술 발전이 내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책임감을 다하라.
그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사실 미래가 막막하니까 굉장히 많이 방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부회장님도 사실 이제 어린 시절에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방황 많이 했고요. 네.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대 저의 나이에 비슷한 사람들은 다들 뭐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죠. 그렇죠. 네. 뭐 당시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문학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문학을 시작을 했는데 좋은 시를 계속해서 써 나가겠다 그런 생각은 꼭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경영 활동도 하시고 또 시도 쓰시고 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없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그 상임 부회장으로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보면은 별개의 것들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그 외연 활동이라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이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문연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런 또 문학 부분도 우리 문예관이 또 해야 할 또 한 영역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위기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위기였던가요? 지금 뭐 특별하게 위기는 없고요. 살아오면서 한때 위기라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예술고등학교에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학교였고 제가 그 학교에서 한 몇십 년 있으면서 한 번도 방학이라고는 쉬어본 적이 없이 학교에만 올인을 좀 했었는데 일단 좀 안 좋은 일로 좀 배신감이라 할까 울분 속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나날들이 저에게 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견문도 넓혔고 많은 인적인 그 네트워크도 구축이 됐고 큰 선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그때를 또 계기로 해서 다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 부회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세요? 2016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2016년도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한 단계 좀 성숙하고 또 품격이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제 한번 뭐 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놓고 제가 이제 직을 마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만난 이후로 또 한 번 내 인생을 바꾼 국악과의 인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준 운명 같은 예술 경영인의 길. 원칙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기에 힘들기도 했지만 초심 그대로 남은 시간을 한문연의 체계적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인생의 보물들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 김 부회장님의 내 인생의 보물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항상 소중히 갖고 다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갖고 다닌 지가. 종이에 참을인자를 이 빨간 돌을 갈아서 이게 저 인주로 이거 결명주자라고 결명주자. 저희 은사 사모님께서 스님께서 써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항상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여다보고 다스려라 하고 주셨는데
이 사모님자를 받고 난 후부터는 예. 매사에 좀 예. 신중하고 참고 예. 그리고서 이걸 바라보면서 사모님의 따스한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최고의 저희 보물입니다. 우리 김 부회장님한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었는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참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도 받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만남이 있었다면 아주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저의 은사이자 멘토이신 홍윤식 박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홍윤식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를 어떻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격려의 말씀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오는 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격려 그리고 믿음, 성원 이 따스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 178개 문화예술회관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승국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물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품격 문화 향유와 문화 창조의 산실이 되는 것,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김승국 부회장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지않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노력이 큰 빛을 발하게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